월급 300 받아서 200 쓰고 100 모으면 부자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연봉이 올라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돈이 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라고 부르는 것들, 실은 대부분 불안을 덮기 위한 마취제이거나 텅 빈 자존감을 채우려는 몸부림입니다. 왜 아끼려고 할수록 더 쓰게 될까요?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심리적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9가지 심리적 함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 근처 월세 10만 원 더 내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퇴근 후 내 뇌의 브레이크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도 외곽에 사는 A씨가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 아끼려고 회사에서 1시간 반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지하철에 몸을 구겨놓습니다. 환승 2번, 버스 1번. 회사 도착하면 9시. 이미 등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퇴근길도 똑같은 1시간 반. 집에 도착하면 밤 9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심리학에서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쓰면 닳아요. 출근길 지옥철에서 이미 하루치 의지력을 다 써버린 뇌는 퇴근 후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택시 앱이 열립니다. 배달 앱이 열립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 한마디가 면죄부가 됩니다. 아낌 월세 50만 원은 한 달간의 보상 소비로 고스란히 증발합니다. 택시비 10,000원, 배달비 2만 원, 편의점 군것질 5천 원. 하나하나는 푼돈 같지만 한 달이면 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분명히 아끼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돈을 아끼려다 의지력을 탕진한 겁니다. 그리고 탕진한 의지력만큼 보상 소비가 터진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뇌가 방전된 상태에서 내린 소비 결정은 기억에도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가난한지 절대 알 수 없어요.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 이유,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의지력을 쓸 수 없는 구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건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억지로 버텨낸 나에게 주는 진통제입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밤 11시 47분.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봅니다. 손이 저절로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인스타 몇 번 스크롤하다 자연스럽게 쇼핑 앱으로 넘어갑니다. 딱히 필요한 것도 없는데 뭔가를 담고 있어요.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음날 택배가 오면 뜯는 그 5초가 하루 중 가장 설렙니다. 이건 충동 구매가 아닙니다. 자가 치료예요. 핵심은 낮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8시간 동안 의미 없는 보고서 만들고 의미 없는 회의에 끌려다녔습니다. 상사에게 한 소리 듣고 후배 눈치 보며 점심엔 억지로 웃으며 밥 먹었습니다. 퇴근 후 뇌가 묻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뭘 한 거지? 대답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미결핍이라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밥 먹고 잠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오늘 하루가 왜 가치 있었는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루 종일 그걸 못 느끼면 뇌는 밤에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찾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도파민이 터지고 택배를 뜯는 또 초간, 뇌는 짧은 의미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상자를 여는 순간 휘발됩니다. 그래서 또 삽니다. 또 뜯습니다. 그리고 뇌는 같은 자극에 점점 무뎌지니까 더 비싸고 더 자극적인 물건이 필요해집니다. 이 굴레가 돌아가는 구조를 보세요. 낮의 결핍이 밤의 소비를 낳고 밤의 소비가 아침에 죄책감을 낳습니다. 죄책감은 무력감이 되어 낮의 결핍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평생 택배 상자로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사기 위해
내 미래의 시간을 담보 잡히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발적 노예화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 실험에서 시작해 볼게요. 두 가지 여행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A는 250만 원짜리 알찬 여행인데 SNS에 자랑하기 어려운 코스입니다. B는 500만 원인데 인스타 감성 하프만 돕니다. 참가자의 67%가 B를 선택했습니다. 두 배를 더 내고 남에게 보여줄 사진을 산 겁니다. 이건 허영심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수십만 년간 무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타인의 시선을 생존 문제로 인식하는 회로가 박혀 있어요. SNS는 이 고대의 회로를 24시간 자극합니다. 결과가 뭐냐면요. 인스타에 올리지 못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맛있는 밥 먹어도 사진이 안 나오면 아쉽습니다. 자동차도 승차감이 아니라 내릴 때 남들 시선, 하차감 때문에 감당 안 되는 할부를 끊습니다. 2030 세대를 갉아먹는 두 패턴이 여기서 나옵니다. 감성 자취뼈, 월세 50에 사는데 인테리어에 300을 쓰는 사람들. 그 방에서 실제로 쉬는 시간은 하루 5시간도 안 되지만 인스타 사진 한 장을 위해 석 달 월급을 태웁니다. 과시용 하이프. 연봉 3천인데 7천짜리 차를 끕니다. 남들 눈엔 성공한 사람. 본인 통장은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SNS는 비교를 강제합니다. 비교는 결핍을 만들고 결핍은 소비를 만듭니다. 이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평생 남의 시선을 사기 위해 내 미래를 파는 삶을 삽니다. 그 족쇄의 이름은 좋아요이고 대가는 통장 잔고입니다. 가장 비싼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돈 아끼겠다고 관계를 끊어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직장인 B씨 이야기입니다. 극단적 절약주의자예요. 회식 자리에서 절대 카드를 먼저 안 꺼냅니다. 누가 밥 사면 얻어먹고 커피 사면 얻어 마십니다. 경조사비도 최소만 냅니다. 2차 가자고 하면 먼저 들어갈게요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굳힙니다. 1년이면 360만 원. 꽤 큰 돈이죠. 3년 후 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좋은 이직 정보가 그에게는 안 왔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사회적 교환 이론입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 있어요.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상대방 뇌는 불공정을 감지합니다. 처음엔 쟤는 원래 저래 넘기지만 데이터가 쌓이면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는 손해다. 그 순간부터 배제가 시작됩니다. 밥 먹으러 갈 때 안 부릅니다. 중요한 정보 공유할 때 안 끼워줍니다.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직 정보, 상사의 본심, 업계 소문,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보들이 그를 피해갑니다.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 사회적 자본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나를 떠올려주는 사람, 억울할 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이런 관계망 자체가 자산입니다. 돈 아끼겠다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순간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무너지고 있어요. B씨는 360만 원을 굳혔지만 인생의 기회는 막혀버렸습니다. 축의금 리스트는 인간관계 청구서가 아닙니다. 애매한 지인 10명에게 10만 원씩 뿌리는 것보다 진짜 소중한 친구 1명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사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관계 투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카카오톡 알림이 뜹니다. 3년 전 프로젝트에서 딱 한 번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없다가 결혼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10만 원이 아깝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도 날려야 합니다. 결국 갑니다. 억지로 웃으며 축하하고 밥 먹고 돌아와요. 집에서 생각합니다. 대체 왜 간 거지? 심리학에서 동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동조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경조사입니다.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적게 내면 쪼잔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지갑을 엽니다. 이게 단발성이 아니에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매년 결혼식만 평균 8대 12개입니다. 돌잔치, 집들이, 장례식까지 더하면 경조사비로 연간 200만 원 이상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10년이면 2천만 원이에요. 이 돈이 진짜 관계 투자일까요? 대부분은 체면 유지 비용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에 가서 내기 싫은 돈을 내고 찍기 싫은 사진을 찍습니다. 뒤에서 투덜거립니다. 이게 관계입니까? 서로에게 부담만 남기는 형식적 거래일 뿐이에요. 2026년 트렌드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비혼 선언, 스몰 웨딩, 노웨딩이 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관습에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체면에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닙니다. 증발입니다. 결혼식은 하루입니다. 그 빚은 10년을 갑니다. 죄책감은 평생 갑니다. 부모님이 자식 결혼에 노후 자금을 쏟아부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여드릴게요. 요즘 결혼 시장에서 은밀하게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스펙은 노후 준비가 완벽히 끝난 부모님이다. 씁쓸하지만 현실이에요. 연봉보다 부모님의 경제적 독립 여부가 더 중요한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 결혼에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예식장 대관료, 시드매, 혼수, 신혼집 전세금까지 노후 자금을 털어서 심지어 빚을 내서 화려한 결혼식을 치러줍니다. 평생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은 뿌듯함이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결혼식 이후 부모님 통장은 텅 비어 있어요. 몇 년 지나면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때 청구서는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죄책감이에요. 부모님이 내 결혼 때문에 저렇게 됐어. 이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돈을 들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더 드려야 할 것 같고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가정 지출보다 부모님 부양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에 기반한 관계는 양쪽 모두를 소진시킵니다. 주는 쪽은 원망이 쌓이고 받는 쪽은 부담이 쌓입니다. 이게 세대를 넘어가는 가난의 고리예요. 부모가 무리해서 결혼시키고 자식은 부양에 허덕이며 그 자식도 노후 준비 못하고 다음 세대에 짐을 넘깁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진짜 효도일까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선물은 이겁니다. 저희는 작게 할게요. 그 돈은 노후에 쓰세요. 이 한마디가 세대 간 가난의 사슬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에 버는 월 1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은퇴자금 5억 원을 추가로 가진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계산을 보여드릴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꿈꿉니다. 5억 모아서 40대에 퇴사하고 평생 자유롭게 사는 삶이에요.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악착같이 아낍니다. 점심을 굶습니다. 휴가를 반납합니다. 주말에도 부업합니다. 건강검진 미룹니다. 아파도 병원 안 갑니다. 이 전략에 치명적 허점이 있습니다. 2026년 고물가 시대 5억으로 완전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4% 수익률로 월 160만 원 정도입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10년 뒤엔 월 120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14년 후에는 실질적 파산 상태에 도달합니다. 더 무서운 건 건강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5억 모으느라 20년간 몸을 혹사했어요.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전부 병원비로 나갑니다. 돈 모으느라 건강 썼고 건강 잃으니 돈이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기서 다른 선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속 은퇴라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일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을 주 3일만 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를 버는 겁니다. 무리해서 5억 모을 필요 없습니다.
3억이면 충분해요. 왜 이게 작동할까요? 첫째, 적당한 노동은 뇌와 신체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완전한 무노동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사회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은퇴 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고립이거든요. 월 150만 원은 건강 유지 비용이고, 관계 유지 비용이고, 정신적 안정 비용입니다. 일을 완전히 끊는 게 은퇴가 아닙니다.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가 진짜 은퇴입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는 그 귀찮은 산미초가 마취된 뇌에 이성을 돌려줍니다. 이게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심리적 브레이크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9가지 함정을 봤습니다. 에너지 고갈이 만드는 보상 소비, 의미 결핍이 만드는 새벽 쇼핑, 타인의 시선이 만드는 과시 소비, 극단적 절약이 만드는 관계 파산, 체면이 만드는 경조사비, 부모 돈이 만드는 죄책감, 건강을 담보로 한 조기 은퇴. 뿌리는 하나입니다. 심리적 결핍을 돈으로 메우려는 시도예요.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러분이 결핍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야 합니다. 우울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밤마다 쇼핑 앱을 열고 결제 버튼을 누르니까요. 여러분의 결핍은 누군가에게 매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영상 끝나면 스트폰 설정 들어가세요. 쇼핑 앱의 생체 인식 결제를 전부 삭제하세요. 지문 인식, 안면 인식 다 지우세요. 카드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게 바꾸세요. 고작 3초입니다. 하지만 이 3초 동안 뇌가 묻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야? 무의식적 소비가 의식적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 1억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비싼 밥 먹으려고가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회사, 나를 무시하는 관계에서 언제든 판을 엎고 나올 수 있는 힘.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권력이라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심리학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